안녕하세요. 우리 작가들을 가장 많이 긴장시키는 게스트, 가장 많은 자료를 들고 오시고 가장 무작위로 자료를 던져대시는 우리 최병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저는 수치로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야지 공격을 안 받으니까. 수치가 네. 무려 10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가죠. 빨리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무역 적자 수출 감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7월 초 분위기 전해 주세요. 예, 이 10일마다 이제니까 수출 실적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지난달 6월달 이제 보도를 기억을 하시면은 예. 수출 개선됐다고 무역 수지 흑자로 뭐 전환됐다고 이런 보도들 기억나세요? 네네. 네, 그거 호당이었잖아요. 예, 근데 그때 제가 뉴스 공장 나와가지고 네. 제대로 보도하지 않은 이제니까 기사를 소개했었는데 네. 그 실상이 이번 7월달에 고스란히 이제니까는 그 실체를 드러내줬는데 기본적으로 6월달에 이제 그런 보도가 나왔던 건요. 네. 수출액 감소는 그러니까 지난 상반기 동안 쭉 진행됐던 감소가 계속 진행이 됐는데 네. 수입액이 크게 감소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연히 뭐냐면 무역 수지는 좀 이제 이렇게 개선될 수가 있죠. 착시 효과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착시 효과보다도 더 나빠진 거죠, 사실은요. 둘 다 떨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수입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소비재나 자본재가를 되게 수입을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래서 이게 수출 좋은 게 아니죠, 만들어서 사실. 수출하는 경제가 거는. 안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네. 예. 근데 7월달 걸 이제 볼게요, 한번요. 저 표를 한번 좀 보여줘 보세요. 하반기 수출 예, 이게 이제 그 수출액인데요. 7월달까지 쭉 이제 10일 기준으로 쭉 한 건데 네. 맨 밑에 줄 7월달 거 보게 되면 빨간색으로 표시했기 때문에 쉽게 보일 텐데 네. 133억 달러죠. 예. 올해요. 예. 이게 보게 되면 앞에 달 같은 경우 보게 되면 한 그래도 한 140억에서 150억 달러 이렇게 됐었잖아요. 훅 줄어든 거야, 그러니까요. 1호보다 줄어들었네요. 그러니까 상반기보다 더 나빠진 거야, 그러니까요. 나빠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그 상황이 지금 그러니까 더 안 좋아지고 있는 거다. 근데도 수입액도 같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렇죠. 다음 장을 보여주시면 다음 될 장 것 같아요. 보여주세요. 수입액을 보시게 되게 되면 어이구. 6월달에 167억이었는데 155억으로 확 줄어들었잖아요. 최저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둘 다 떨어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완전히 경제가 지금 그렇죠. 안 좋은 가라앉는 거죠. 거네요. 지금. 예, 그렇죠. 파이 자체가 작아지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지난 상반기까지보다 더 나빠지는 상황으로 지금 어쨌든 간에 열흘간 이 수치를 보게 되면은요. 그리고 한번 넘겨져 보세요. 이 기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반도체하고 중국이 이제 되게 이제 중요 변수였잖아요.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 여전히 그러니까는 그 감소액이 크게 안 줄어들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중국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는 이 중국 수출액이 수출액이 줄어들었잖아요. 이러니까요. 점점 이게 이제 앞자리 숫자가 바뀌었어요. 예, 30억 달러 대에서 27억 달러로 내려왔잖아요. 네. 반도체 같은 경우도 6월 달에는 22억 달러였는데 18억 달러로 내려왔고요. 많이 떨어져 버렸네요. 그러니까 상황이 개선되는 게 전혀 안 보이는 거죠. 아직도 그러니까요. 야, 이러면 중국 뭐 없어서 상관없다 이런 얘기가 안 통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치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네. 수치가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조금 이제 그러니까는 무역 흑자로 개선됐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언론들이 쉴드 쳐주고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를 제공을 못 해준다는 얘기인 거고요. 근데 무역 적자뿐만이 아니라 네. 다른 다른 지표도 지표도 안 심각하다. 좋다. 다음 그렇죠. 장을 벌써 보여주시네요. 네. 다음 장 보일까요? 이거 이제 가계부채 문제인데요. 예. 최근에 지금 뭐 새마을금고 사태도 있고 막 이제 여러 가지 터지고 있는데 이걸 이해하려면요.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뭐냐면은 우리나라 2000년대 초부터 지난 20년간에 네. 소득하고 가계의 소득하고 신용의 증가 흐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파란색은 그러니까는 가계들의 신용 그러니까 부채죠. 대출이죠. 증가 속도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2002년을 100으로 놨을 때 그러니까 한 4배 정도 증가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400이라는 것이 주황색 선은 그러니까 소득의 이제 증가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파란색 선은 내가 땡겨 쓸 수 있는 돈이고. 그렇죠. 예. 미래 소득을 당겨 쓴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주황색 선 같은 경우에는 현재 내가 소득. 가지고 있는 거 다 처분했을 때 예, 그렇죠. 나오는 소득이요. 그렇죠. 갚을 예. 수 있는 거라는 이게 거죠. 2.6배죠. 근데 이게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과거의 이처럼요. 그럼 저 사이가 부채가 되겠네. 저 사이는 그러니까 소득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제 저기 부분이 되는 부채가 거죠. 아니라 저기 그래도 2000년대 같은 경우에는 버는 돈이나 대출이나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빌려 쓰더라도 갚을 수가 있다는 그렇죠. 건데 감당 갚을 능력이 능력이 없어지고 이렇게 있다는 벌어져 얘기구나. 버리면 못 갚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빵꾸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게 그러니까 한 번도 조정 없이 계속해서 확장돼가고 왔다는 거 지난 20년간에요. 네. 그다음 그림 보여줘 보세요. 그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러면 그 돈들이 부채가 어디로 갔느냐? 대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다시피 부동산 쪽으로 갔죠. 네.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개인들 소득하고
부동산 자산하고 이게 변화를 보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한 2003년 이후부터 보게 되면은 확 벌어지잖아요. 아. 저 파란색 선이 이제 부동산 자산의 아. 이제 증가 속도입니다. 가치 예. 속도예요. 네. 그다음에 주황색 선은 소득이고요. 가계니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는 부동산 자산으로 그러니까 부채가 가계가 빚내 가지고 글로 다 이제 그러니까 투입을 했다는 그러니까 얘기죠. 예를 들어서 집을 가지고 있는 걸로 돈을 버신 분들은 가만히 있어도 저렇게 많이 번 거고 그렇죠. 일한 걸로는 이게 못 벌었다는 거의 얘기죠. 못 벌었다는 거죠. 밑에 그렇죠. 지금 2000년대는 164, 154니까 집을 가지고 비슷했어요. 있든 그냥 그렇죠. 벌든 일에서는 근데 이제는 따라잡을 땀 수가 흘려서 일하는 소득하고 그러니까 자산 부동산 투자하는 거하고 이게 지금 현실이 저렇게 이제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 현실을요. 아. 자, 그다음에 이제 한번 그다음 보여줘 보세요. 이걸 이제 미국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같은 미국은- 상황인데 미국은 예. 저렇게 달라요? 저게 맞- 만났네. 이게 미국이에요. 미국은 이제 그러니까는 주황색이 이제 그러니까는 가계 소득이고 네. 파란색이 이제 그러니까 가계 부채 신용인데 네. 저 앞에 부분 보게 되면 이제 157, 125인데가 저게 금융위기 때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부채가 저기도 확 벌어지면서 네. 그게 이제 금융위기 터졌던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조정이 이루어졌죠. 가계 부채가 푹 줄어들었죠. 파란색 선이 그러니까요. 예. 그래가지고 금융위기 이후에는 거의 붙어서 가고 소득이 오히려 좀 높잖아요. 오히려 부채보다. 미국은 우리는 아까 네. 아까 그 그래프를 되돌리기 좀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파란 선이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예. 아무리 저거죠. 네. 우리는 670이고 400이니까 네. 빚을 내도 한 270 이상은 못 갚는다는 그렇죠. 얘기인데 그렇지. 미국은 오히려 여유가 있네요. 예, 그렇죠. 미국은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에 가계부채에 대한 조정을 하고 잘 관리를 한 거예요. 예. 팬데믹 이후에서도요. 그림 바꿔줘 보세요. 미국 걸로 다시 돌아오면 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은 그런 점에서 가계부채가 심각성이 없는 거죠. 예. 소득으로 커버가 되니까요. 그다음에 넘겨봐 주세요. 넘겨봐 주시게 되면은 자산 이게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원리금 상환 비율. 이건 좀 어렵다. 어디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파란색 선은 예. 미국이에요. 예. 미국이고 이제 주황색 선은 한국인데 네. 우리가 소득을 가지고 이제 DSR이라고 있죠. 원리금 네. 상환 비율이요. 예. 자기가 그러니까 빚을 그러니까 상환을 해야 되는데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득 대비 비율이 그러니까 우리가 DSR이라고 우리가 하는 지표를 쓰는데 이게 제가 따로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한국은 40 안팎의 수치인 거예요. 40에서 40% 30대 후반 40 다시 예. 올라갔다가 그런데 미국은 10 미만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 제가 지금 정확히 아, 그러니까 미국은 저게- 소득을 가지고 예. 한 10%도 그러니까 이 부채를 상환하는데 안 들어간다 이거예요. 지출이요. 아, 그 내가 100만 원 벌면 10만 원도 안 10만 들어간다는 원만 얘기죠. 빚 갚는 데 쓰면 되는 그렇죠. 건데 아. 한국은 40만 원 이상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살아요? 은행에서 그러니까 대출 지금 심각한 땡겨갖고 문제인 집 거죠. 사면 예. 매달 갚는 돈으로 40%씩 들어간다. 그렇죠. 근데 지금 저 표를 보면 우리는 그게 변화가 없네요, 거의. 그러네. 그렇죠. 이게 이제 2018년부터인데 예. 18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인데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같은 공간에다 같은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수치가 확 벌어지기 때문에 표현 차이가 안 보일까봐 제가 이제 아. 막대 그래프하고 선으로 이제 변한 건데 이만큼 아. 이제 우리가 심각하다. 네. 부채에 대해. 그다음 넘겨봐 주세요. 더 교수님 심각한. 말씀 좀 천천히 해주셔도 예. 됩니다. 예. 네. 자, 이걸 보게 되면요. 우리가 이제 그 DSR이라는 거, 소득 대비 그러니까 원리금 상환 비율이 우리가 되게 40%가 넘으면 한국은행에서 위험하다 그래요. 자기가 그러니까 100만 원 버는데 이렇게 40만 원을 그러니까 빚 갚는 써야 쓰게 되니까 되면. 60만 원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네. 힘들 게 아닙니까? 예. 70%가 넘어가게 되면은 거의 그러니까는 30%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소득에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면 거의 그러니까 이제 최저 생계비로 살아야 되는 거죠. 네. 이제 근데 100% 넘는 가구들의 100%가 넘는 가구들이란 건 뭐예요? 소득을 가지고 빚을 다 못 못 갚아. 갚는다는 얘기죠. 아, 매달 그 내는 이자를 내 소득으로 감당을 못 해. 원금하고 이자 합해가지고요. 예, 예. 빚을 갚는데 뭐 못 갚는 거 가지고가 그게 한 540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와. 예? 540조. 저기 맨 밑에 이제 539.2조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아니 그러면 저분들이 할 수 있는 생활은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분들이 그러니까 뒤늦게 이제 그러니까는 막 이제 그러니까 자기 능력도 안 되면서 네. 집값이 오를 걸 생각해가지고 막 이제 집을 산 이른바 영끌에서 막 이런 사람들이라든가 분들이 예, 뭐 저 무자본 갭 투자한 사람이라든가 예, 이런 예.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지는 아, 거예요. 근데 액수가 너무 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540조? 이 수치가 언론에 보도가 안 되고 있는데 아. 인원수만 되게 되고 있고 540조라는 게 전체 우리나라 가계 신용이 1분기 기준으로 1,845조입니다. 네. 그 중에 그러니까 한 25% 4분의 1이라 된다는 얘기예요. 어. 아, 그게 와우. 그 540 조가. 4분의 1을 상대적으로는 그 돈을 빌린 사람은 1,900만 명인데 예. 175만 명이 25%를 예. 끌어갔어요. 이게 GDP의 25%입니다. GDP의 25%요? 우리나라 1분기 야, 기준 GDP에. 그러면 어마어마하네. 예.
저렇게까지 많은 액수를 감당하고 이게 큰 있으면은-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계속해서 뭐가 터지면은 예.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대출 지원이라든가 무슨 뭐 그러니까 만기 연장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빚을 더 내게 만드는. 그래서 지금 뭐냐면 이 구조 속에서는 저 100% 넘는 사람들은 네. 집값이 계속 오르면 괜찮은 거야. 팔아서 저거 갚으면 되는 네. 거니까요. 예, 어쨌든 근데 돌리는- 집값이 그러니까 떨어지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저런 식으로 있는 상황이면 저분들이 정말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야말로 손 놓고 네. 이거 못 버티겠다 네. 이렇게 나와버릴 경우에는 경제 전체에 어떻게 보면 그렇죠. 뇌관으로 작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뭐냐면 정부가 가는 게 뭐냐면 집값 안 떨어지게 하려고 네. PF 대출 사업도 그러니까 만기 연장이라든가 이자 후불제라든가 뭐 이런 거 하고 있고 예. 새마을금고에서 PF 대출 사업 부실화되니까는 돈 지원해 줘가지고 막고 있고 근데 이런 이게 거잖아요.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터질 때랑 너무 비슷한데요? 양상. 그렇죠. 지금 내용적으로 볼 때 더 심각하다니까요. 우리 이게 벌어진 게 지난 20년 동안에 누적돼가지고 계속해서 이게 벌어지다 보니까 크게 네. 그냥 커진 거죠. 아까 금융위기 때 미국은 그러니까 차이가 한 30%포인트뿐이 안 벌어졌는데 네. 우리는 지금 200%포인트 이상 이렇게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신 새마을금고 PF 같은 경우에는 주로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그 혜택이 들어갔고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 금융권에서 PF 대출 못하게 하니까 다 몰렸던 거란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가계부채를 이제 버틸 수 있도록 하는 데는 도움이 별로 안 되는 정책 그렇죠. 아닌가요?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계부채는? 이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전세 보증금 그러니까 반환 뭐 대출 이런 거 지원해 주는 것도 올 가을에 지금 다 폭탄처럼 돌아온다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그러니까 돈을 지원을 해줘가지고 네. 저는 이거 몰핀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지원을 해줘가지고 이제 연명시키는데 네. 집값이 올라가기만을 기다리게 하고 그러려면 집값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사람들이 빚내서 집을 계속 사야 사주길 된다는 바라는 거예요. 얘기지. 지금 또 사라는 거잖아요. 사라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 점점 더 위기는 점점 커지는 그렇죠. 거잖아요. 키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비용은 잠깐만 쌓이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새마을금고가 돈을 은행에서 만약에 빌려요. 빌리게 되면 그 이자를 감당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그 이자 비용이 커진다고 자꾸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비용은 자꾸만 증가하면서 이걸 뒤로 미루는 거예요 지금요. 미루는 건데 저는 이런 말을 드리고 싶어요. 그 새마을금고 사태 터지니까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네. 새마을금고가 가가지고 6천만 원인가 예금 가입한 거 이렇게 본인 돈도 해놨잖아요. 맡기면서 여기 절대로 부도날 일 괜찮다. 없다. 이런 이제 예. 그러니까 그 이벤트를 벌였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 지금 이 경제 당국과 금융 당국이 이거 걱정하신다면은 본인들이 앞장서 가지고 먼저 그러니까 집을 몇 채씩 좀 더 사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집값 떨어지기 원치 않는 거니까 지금 그런 대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네. 지금 막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심각한 예. 상황이다. 네. 네. 근데 금리가 또 네. 앞으로 계속 오를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페이지 한번 넘겨. 이거 보세요. 이게 네. 지금 이게 지금 화면에 안 나왔는데 이게 지금 보게 되면요. 우리나라가 바뀔 겁니다. 네. 예, 바뀌었어요. 2021년 8월 달부터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은행에서요. 네. 한국은행에서 인상을 했는데 이거 보게 되면은 그 기간 동안에 금리를 인상한 시기 동안에 네. 최근까지 1분기까지 네. 통화량이 저렇게 많이 증가했어요. 358조 정도 증가했어. 통화량이 시중에요. 네. 그게 네. 어떤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긴축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금리를 인상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긴축이란 건 시중의 통화량을 회수하는 거잖아요. 아, 그렇지. 그럼 통화량이 줄어야 되죠. 줄어야지 그래야지 물가가 잡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왜 늘어나죠? 아 그러니까 이 돈들이 왜 저기 풀렸냐면요. 작년 같은 경우 저기 소위 김진세 사태 터지고 나가지고 네. 신용 경색상을 막 오고 했을 때 아, 그거 건설회사들, 막으려고- 증권회사들 막 돈 지원해주고 했잖아요. 한국은행까지 막 돈을 내세워가지고. 풀어버렸구나. 그리고 가계 주택담보대출도 67조나 증가했어.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계속해서 몰핀을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는 이 연명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아니, 몰피는 고통이라도 없어주는데. 아니, 그 문제가 치료는 안 되는 거고 잠깐 네. 그때 통증만 줄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위장시키는 거죠. 은폐시키는 아.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택 가격이 지금 올라가기만을 바라고 지금. 근데 안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이 실상을 알면은 네. 누가 주택을 사겠냐고. 아유, 야 정말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요. 그리고 네. 딱 10장인데 네. 지금 얼마나 대한민국이 심각한 상황인지 정확히 알려주셨고요. 근데 왜 우리 언론은 이런 얘기들을 못 들은 건지 씁쓸합니다 진짜. 네. 예, 언론하고 얘기를 해줘야죠, 이런 거. 언론하고 건설 자본들하고 다 이게 연결돼 있잖아요. 네, 경제가정교사 최병근 교수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